자, 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 봤고요. 이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 거기 보시면 그 박스가 하나 있죠. 표 보이세요? 네, 이 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해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정책 수단이지 개입 이유는 아니에요. 얘는 개입 수단이에요. 수단. 개입 이유라 그러면 안 돼. 네. 자, 거기 보시면 3가지 수단이 있죠.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는데 예를 잘 알아놔야 돼. 사례를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먼저 토지 이용 규제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거기 줄을 쳐놨는데 법률적 행정적 수단이에요. 정부가 법적으로 행정적인 방법으로 규제하는 걸 이용 규제라 그래. 법적 행정적 수단.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 줄 치고요. 그거 별표하셔야 돼요. 지역지구제 시험에 잘 나온다.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입니다. 제로 끝났다. 제로 이용 규제. 네. 다음에 각종 인허가 제도. 인허가라는 것도 정부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인허가 제도. 그래서 이용 규제는 법적 행정적 이 말하고 지역지구제 인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법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직접 개입인데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번에 사례들이 나오죠. 도시 재개발, 토지 수용, 토지 은행. 이 사례를 알아놔야 돼요. 사례를. 그리고 우리 가격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직접 개입에 해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 규제도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 다음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장기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또는 시장의 기능을 통해 이런 말들은 다 간접이란 뜻이에요. 직접 개입은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건 직접 개입. 법적 행정적 그럼 뭔데? 이용 규제.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그 말은 간접 개입을 차단하는 뜻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보면 세금 동그라미, 세금, 보조금 동그라미, 부담금은 동그라미 하고 별표 2개. 부담금 부과는 간접 개입이에요. 그럼 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입니까? 개입 이유입니까? 지금 수단하고 있어요. 수단하고 있어요. 전에 시험에 나왔고 다음 중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 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니죠.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이유잖아. 얘는 이유가 아니에요. 부담금은 수단이야. 수단. 금융 동그라미. 금융지원과 규제. 금융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LTV 이런 거 하나 적었어요. LTV가 뭐예요? 영어 그러면 안 되지. LTV가 뭐야? 대부 비율. 이런 LTV 지금 6월 달인데 LTV가 대부 비율도 모르고 지금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LTV 뭐라고? LTV 대부 비율이야. DTI 적어도 DTI는 몰라도 이해해 줄게. LTV 대부 비율을 알아야 돼요. 네, 대부 비율. 그러니까 DTI를 규제한다든지 LTV를 규제했다, DTI를 확대했다, LTV를 확대했다. 전부 간접 개입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대부 비율 간접 개입이야. 대부 비율.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부가 개입한 수단들을 했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보는 거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자, 지역지구제인데 정부의 정책은 개입 수단은 토지 정책과
주택정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토지정책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정책. 토지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지금도 제가 지역지구제, 토지은행, 개발이익 환수제도 뭐 이런 것들 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토지 선매제도 이런 거 할 거야. 지금도 토지정책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하고 나면 주택정책 할 거예요.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 뭐 있어요? 여기서 2차 공부하나? 임대주택 정책 뭐 있어? 임대료 규제, 또 임대료 보조, 또 공공임대주택 있잖아. 그 임대주택 정책. 자, 분양주택 정책은 네,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분양가 자율화죠. 주택 선분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주택 후분양이 있겠죠. 지금도 이거 할 거라고.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할 건지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머릿속 이런 걸 쭉,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정책론에서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자, 지금부터 지역지구제 합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이용규제입니까? 이용규제. 이용규제. 자, 지역지구제 보세요.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용도지역제라고도 그러거든요. 용도지역제. 그럼 지역지구제 뜻이 뭐예요? 원래 지역지구제는 어떤 거예요? 토지의 용도를 지역에 따라 정부가 정해주는 거죠. 맞아요?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야. 그게 지역지구제야. 왜 정할까? 왜 정할까? 목적이 중요하다고. 목적. 자, 목적. 동그라미로 봅니다. 만약에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를 쓸 거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거기다가 뭐 돼지도 키우고 공장도 막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막아야 돼.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목적 아셔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뜻은 결국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토지 이용의 형평성이 아니고요,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또 하나는 저소득층,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두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지구제는 둘 중에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걸까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겁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지역지구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효율성과 관계 있다고. 형평성이 아니고 용도 정해주는 거하고 저소득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지. 맞아요? 네. 목적 아셔야 돼요. 목적. 자, 그 다음 지역지구제의 효과예요. 효과. 자, 지역지구제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주는 거잖아요. 부의회부 효과를 없애줘 버리잖아요. 그럼 부의회부 효과를 없애줘 버리면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 단기에는. 단기적 효과 옆에다가 괄호하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수요 이렇게 적어. 제가 왜 빨간색 볼펜으로 적으라고 그랬냐면 단기에는 항상 수요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공급 얘기 나오면 안 돼. 단기에는 공급은 아무런 힘을 못 써. 단기에는 누가 힘을 쓴다? 수요가 힘을 써요. 단기에는 공급이 힘 못 써요. 그럼 공급은 언제 힘 쓴대? 장기에. 아시겠어요? 기본이다. 시험에 안 물어보더라도 기본인 거야. 그래서 장기에 공급이지 단기는 공급과 관계없어요. 그럼 만약에 단기에 공급이 증가했다. 단기에
공급이 감소했다. 이런 말은 다 틀려.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아시겠죠?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수요가 변해. 단기는 수요가 변해.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줘 버리니까 단기의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해.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가치가 상승해요. 주택 가치 상승 줄치세요. 기억해야 된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주면 단기의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주면 단기의 부동산 가치는 오른다.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존의 부동산 주인들,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얻어요. 옆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네, 사실은 시험에서는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사전적 독점이 뭐냐? 사전적 독점은 기존에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얻는 초과 이윤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지역지구제를 딱 지정해 주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다 규제해 줘 버리잖아. 그럼 예전부터 여기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사전적 독점이야.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한 이후에 그 이후에 땅을 새로 산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초과 이윤이 없거든. 자, 만약에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좋은 정책을 발표를 해버렸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 그럼 처음에 기존에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초과 이윤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런 게 일종의 사전적 독점이야. 그런데 정부가 실컷 다 발표된 뒤에 주식 산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사후적 독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전적 독점은 어떤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그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얻는 초과 이윤은 사전적 독점. 그 이후에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초과 이윤이 없어. 그걸 사후적 독점이라 그래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복잡하지 마. 시험에 물어본 지 별로 없어. 우리는 복잡한 거 안 내. 우리 시험은 어려운 거 안 낸다고 그랬지? 예,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적 독점은 초과 이윤이 있어. 사후적 독점은 초과 이윤이 없어. 네. 그럼 초과 이윤이 있는 게 문제야? 초과 이윤이 없는 게 문제야? 있는 게 문제예요. 시장은 있는 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은 문제가 돼.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사전적 독점은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땅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내 땅값이 1억이야. 근데 정부가 오늘 아침에 TV를 들었더니 아주 나한테 좋은 제도를 발표해줘. 정부가. 그래서 내 땅값이 2억을 올라 버렸어.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초과 이윤을 얻고 있잖아요. 문제지. 맞아요? 네. 문제잖아. 그래서 사전적 독점은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근데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초과 이윤이 없어 걔는. 자, 그래서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 이윤을 얻는 걸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에 제가 적어는 놨어요. 독점물이란 초과 이윤은 사전적 독점에서만 발생한다. 사후적 독점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고 돼 있죠? 문제가 안 돼요. 자,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가면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 이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는 공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죠. 언제까지 하락해요?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존 공급자들의 초과 이윤이 소멸해. 됐어요? 네. 자, 그 밑에 추가적 제한 신축 금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면 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지역이 처음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어. 아무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 말은 여기는 집도 지을 수도 있었고 공장을 지어도 되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여기는 앞으로 주거 전용 지역이야, 다른 건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다 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공장이 들어올까 싶어서 땅을 안 샀던 사람들이 야, 여기 주택밖에 못 짓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그리고 기존의 집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죠.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이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맞아? 네. 그럼 장기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가 야 여기는 더 이상 집 못 지어 이래버리는 거야. 요 안에는 더 이상 집 짓지 마. 추가적인 신축을 금지해버린단 말이야. 요것처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변에 막 생겨. 여기 막 생기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 집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여기다 집을 못 짓게 하더라도 여기에 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집 가격이 어떻게 될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장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된다고 그랬지 항상. 그러니까 장기에는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장기는. 결론 추가적인 신축 금지를 하든지 말든지 장기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됐습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장기에도 계속 이익 올라가는 거 없거든. 시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나와요. 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 아까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려면 원래는 좀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10명이 있어. 자, 이 사람들을 업무를 줘야 돼. 우리 인사관리할 때 이 사람은 총무 파트, 얘는 회계 파트, 얘는 영업 파트, 이렇게 이제 분별해줘야 된단 말이야. 사람을 일종의 사람의 용도를 정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적성을 알고 정해줘야 돼. 막 배분해야 돼. 적성을 알고 배분해야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지역지구는 정부가 그렇게 잘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더라. 아시겠어요?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상업지역이야 그래 놓고는 상가들을 막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아닌가 봐. 상업지역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돼 안 돼? 한 번 정하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지역적인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정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생각하고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해버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정부 실패라 그래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더 나빠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래서 그 교재 보세요. 이제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토지 이용 상호 간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용도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용도를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가지고 알맞게 용도를 정해주는데 그게 잘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 2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역별로 집가가 하락하고 어떤 지역은 집가가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평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효율성을 위한 제도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별표 하나 하세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근데 주의 보시면 세대 간 형평성은 보존된다고 돼 있죠. 이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용도를 정해줄 때, 토지 용도를 정할 때 보존지역도 정해주거든.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가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돼. 자, 나머지는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중에 거기 밑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자,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에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자, 개발권 양도제 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자, 여기는 보전지역.
또는 뭐 보존지역도 괜찮아요. 보존지역. 여기는 개발 가능지역.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이 정도밖에 못 짓는데, 개발 가능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보고 있죠. 맞아요? 형평성이 저해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땅속 공간이 지금 손해보는 겁니까? 공중 공간을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첫 번째 공중권의 보상이에요. 자, 이제 요약지 보시면 돼요. 이제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 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사적 공중권의 활용 방안이라 되어 있죠. 공중권이에요. 땅속하고 관계없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권이야. 그럼 보상을 해주니까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사적 공중권이지. 그래서 사적 공중권. 자, 그 다음 2번 별표예요. 이 개발권 양도제는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해보는 거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에요.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 중요하다.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야. 시장기구의 보상, 시장원리의 보상. 3번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어떤 거예요? 자, 이 보존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만큼을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이만큼을 지금 손해보고 있죠. 이 개발 가능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비해서. 맞습니까? 그럼 이만큼의 권리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팔 수 있다는 거거든. 시장기구에다 내다 팔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 이걸 산 사람은 다른 데다 저만큼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사가 온 사람 있잖아. 이걸 사가 온 사람은 건물을 이 정도밖에 못 올리는데, 요 지역은 이걸 사가 오면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이게 개발권 양도제는. 그럼 여기 뭐가 돼버려? 난개발이 될 수 있죠. 정부가 이만큼 올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사가가지고 더 올려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지역지구제의 제도가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을 위한 제도니까 효율성은 떨어진다.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그 제도의 의미를 알면 돼요. 요만큼을 내가 손해보고 있으니까 이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산 사람은 그거 뭐 하겠어? 뭐 그렇지. 그 권리를 거기다가 자기가 더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난개발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 지역은 5층까지 올리게끔 돼 있는데 이걸 사가온 사람이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왜? 5층까지 지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거든. 여기에 만약에 10층까지만 지으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데 여기도 20층을 지어버리면 그게 난개발 아닙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죠. 그냥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 토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한테 니 이만큼 손해보고 있구나, 다른 지역에 토지로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개발권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지고 자기가 이 땅 주인이 다른 데 땅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땅에다가 써도 돼요. 조만큼을 자기 땅에다가 이용을 해도 돼. 남한테 팔아도 되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려워진다. 통과.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 자, 그럼 개발권 양도제 정리하면 첫 번째,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다.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다. 두 번째, 공중공간과 관계있다. 공중공간과, 땅속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공중공간과 관계있다. 세 번째, 정부가 보상하는 게 아니다.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 이게 네 가지는 기본입니다. 네. 됐어요? 나머지는 여유 되시면 보시고요. 안 되면 안 봐도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57페이지 보세요. 자, 57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네, 나중에 합시다. 공부 시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차만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해봤자 다 잊어먹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 문제집 할 때 할게요. 자, 이제 토지은행입니다. 58페이지에 토지은행. 얼마나 용도지역 외우는 게 싫으면 나중에 하자니까 너무 좋아하네. 자, 토지은행 제도. 이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그래요.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이제 지금 토지은행 지금 하는 거야. 지역지구 제고 토지은행. 토지은행. 자, 토지은행 제도 의 보세요. 뭐 의 자체는 어려운 내용 아니다. 토지은행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나중에 쓸 토지를 지금 미리 사두는 거예요. 미리 사두는 거다. 미리 사두는 거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어디서 한다고 돼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한다. 거기 제가 조금 뭐가 좀 빠뜨렸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별도 계정으로 운영. 별도 계정으로 운용한다. 고유 계정 그러면 틀린다. 별도 계정을 운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 말고 별도의 계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계정 이름이 토지은행입니다. 그 계정 이름이 토지은행이에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요. 자, 그 다음 토지은행 제도의 특징 볼게요. 장단점 있죠? 장단점. 장점에서는 4번이 일단 중요해요. 4번. 이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 주인이 안 팔겠다 그러면 강제로 못 사요. 강제로 못 사.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 말은 토지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 작다. 네, 여기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에 보시면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해. 자, 앞으로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면요, 정부가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정부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해. 팔 때 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팔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해요.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가 팔 수 있는 공급자 역할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단점 볼게요.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정부가 미리 사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재정적인 부담이 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은행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작다 그러면 X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 지금 쓸 것도 아닌데 미리 사놔야 돼. 재정적 부담이 커요. 그리고 지금 쓸 것도 아닌데 미리 사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들죠. 관리 비용. 3번 별표합니다. 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투기. 정부가 와가지고 땅을 막 사들여.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됐어요? 별 어려운 내용 없네? 별 어려운 내용 없어요. 토지은행은 강제로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매입하는 거 아니야.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돼야 돼. 수용하고 달라. 수용하고 달라요. 자, 오른쪽 볼게요. 공영개발 사업이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 공영개발은 정부가 택지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택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로 수용 방식을 택해요. 공영개발 사업은 수용, 동그라미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수용이 뭐예요? 강제로 매입하는 거예요. 강제로 매입. 그래서
지금 토지 정책에서 지금 공영 개발 지금 하고 있거든. 공영 개발. 이 공영 개발은 일단 토지를 전면 수용해요. 수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이에요. 수용, 개발, 분양. 이게 공영 개발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분양이라는 거는 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분양,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영 개발이에요. 공영 개발.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의의 보시면 전량 매수하여 수용으로 매수해가지고 개발해서 분양,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권리 소멸 방식이라 그래. 권리 소멸, 주인이 바뀌어. A라는 사람한테 원래는 여기 땅 주인이 A였거든. 이 사람 토지를 수용해버려. 그러다 개발해가지고 B한테 파는 거야. 이게 공영개발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네. 권리 소멸. 권리 소멸. 자, 장점 봅니다.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지. 아까 제가 정부가 매각하는 입장에 처해지면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 그랬죠.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장점. 질문해 볼게요. 사업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빨라요. 속도 빨라요. 속도 빨라요. 단점 볼게요. 진행 속도 빠르다 돼 있죠, 거기? 네. 자, 단점 보세요. 강제로 매입하니까 민원이 발생해. 보상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 니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다 사들여야 되고요. 다 개발해야 되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커요. 개발 주변 지역의 지가가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이 더 올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돈 더 벌어. 왜 사람들 뭐 당해버려? 이 사람들은 수용 당했잖아. 그러니까 보상금은 뭐 그걸 많이 못 받았는데 얘들은 옆에 아이들 땅값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그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그게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개발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다른 거는 다 모르겠으면 일단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분양 매각, 분양 매각, 분양 매각. 공영 개발은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매각하는 방식.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환지 방식이라고 나오죠. 보통 우리가 도시 개발할 때 구획 정리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야. 환지. 이 환지 방식은 뭐예요? 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야. 사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 땅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땅을 나한테 줬지만, 여기 있는 땅을 제공을 했지만 돌려줄 때는 딱 그 자리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적 그대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권리 축소야. 내가 1000평의 땅이 있었지만 구획 정리를 하고 나서는 한 600평밖에 못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땅 주인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 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땅값이 올랐거든. 그래서 좀 적게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권리 축소 방식이에요. 한지는. 자, 읽어볼게요. 의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길이 삐뚤삐뚤한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토지로 전환하여 깨끗하게 구획 정리해가지고 원 소유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 뒤에 재분배 동그라미하고 별표 3개야 얘는. 그래서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말이 나오면 환지야. 재분배 나오면 환지야. 매각 그러면 공영개발이야. 사실 이 2개만 알아도 돼. 우리 개론에서는. 자, 장단점 볼게요. 아까 공영개발의 장점은요, 환지의 다 단점이에요. 공영개발의 단점이 환지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환지 방식은 개발 이익의 환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원래 돌려주는데 무슨 이익이 환수 되겠어? 파는 게 아닌데. 맞아? 사업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 느려요. 느려요. 민원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업비 부담이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안 커요. 다 반대야. 자, 이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지 방식 할 때 비용 목적으로,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쓰는 토지가 채비지라고 있거든. 채비지? 자, 그럼 만약에 이제 환지가 다 끝났어. 근데 채비지가 좀 남았어. 이걸 가지고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환지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채비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은 채비지도 원래대로 너희들 다시 돌려줄게. 이게 이 정도 쓸 줄 알았는데 이게 남았다. 좀 남았으니까 다시 나눠줄게. 이렇게 할까요? 팔아버릴까요? 그렇지. 채비지는 매각한다. 채비지도 재분배한다 그러면 안 된다. 채비지는 매각한다. 꼬시기가 좋아. 채비지는 매각이야. 채비지는 매각. 채비지를 재분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채비지 매각. 그런 거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네.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에서는 개발이익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돼. 개발이익이 뭔지부터. 그 밑에 제가 개발이익의 의의를 적어놨어요.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아까 제가 공용 개발을 하면 주변 지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지가가 오르는 부분은 개발이익 아니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 있잖아. 그 초과하는 부분을 개발이익이라 불러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그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 시행자 또는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정가분을 말해. 그럼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주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거는 개발이익 환수제도하고 보통 같다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개발이익 환수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밑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들이 쫙 나와 있죠. 초과 매수법이니 상세법이니 넘겨보세요. 직접 부과, 국유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3번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과세적인 방법도 있고 비과세적인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과세적인 방법으로만 한다 그러면 X야. 과세와 비과세적인 방법을 다 해. 대표적인 게 비과세적인 방법이야. 거기 보면 개발 부담금이라고 있습니까? 주로 개발 부담금을 주로 부과합니다. 개발 부담금을.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부담금 간접 개입이라 그랬죠? 부담금 간접 개입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토지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토지정책,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뭔지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문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지역이란 뜻이죠. 이때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라는 얘기잖아.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렇지. 그때 허가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아라는 뜻이에요. 지정군수 공법 같지만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르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토지 선매제도입니다. 토지 선매제도. 이 선매제도는 옆에 적습니다.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자, 일단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시험에서 선매제도가 출제가 최근에 자주 돼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매제도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이 좀 선매제도라는 게 시험에 선매제도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잊어먹었구나. 다시 기억하세요. 선매제도란 나오잖아. 맨 뒤를 봐라. 어디를 보라고? 맨 뒤를 봐라. 자기 뒤 보란 뜻 아니야. 지문의 맨 뒤를 보라고요. 맨 뒤를 본다. 맨 뒤를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적혀 있어. 뭐가 적혀 있냐면 협의 매수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고요. 수용이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다. 요 가운데는 말이 굉장히 길다. 가운데는. 그럼 뒤를 봐가지고 협의 매수 돼 있잖아요. O! 수용 돼 있잖아. X! 요렇게 답 찾으면 돼요.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왠지 이상한데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선매제도는 이런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딱 정해놨잖아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이걸 팔려고 그래. 그럼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좀 해주세요. 신청을 해요. 그랬더니 시장군수구청장이 뭐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 토지는 국가가 좀 써야 돼. 좀 기다려봐봐. 그래서 너희는 일단 너희들끼리 계약하기 전에 국가한테 가가지고 먼저 물어봐봐. 당신 필요한지. 국가하고 살아 이 말이야. 먼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선해서 그 토지를 살 수 있다. 그걸 국가를 선매자라 그래. 선매자. 그럼 이때 국가가 이 사람 토지를 강제로 사는 게 아니고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강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그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국가에게. 그걸 선매제도라 그래요. 그 정부가 국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공용지가 필요하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수용이거든. 수용은 강제로 사는 거야. 두 번째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선매야. 아시겠어요? 구입 방식인 거야. 그럼 선매를 해가지고 샀잖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써야지 하고 비축하는 걸 뭐라 불러? 그게 토지은행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토지은행 강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로 선매 방식으로 취득한 거를 토지은행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찌됐든 선매는 수용 아닙니다. 협의 매수예요. 그런 뜻이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돼. 오른쪽 봅니다. 13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있죠.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뭐 2020년 2월 달부터가 시행된다며. 됐겠지.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뭘까요? 부동산 거래하면 신고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네.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차는 아니네. 매매 계약만 해당이 되네. 그렇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줄치세요. 대금 납부일 이런 게 아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 네, 예전에 60일이었잖아요.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매도인의 주민등록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 공동으로. 그럼 여기서 그 말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매매가 돼야 되고, 매매 임대차 그러면 안 되고, 30일을 바꿔도 안 될 거고, 계약 체결일인데 계약 체결일을 말을 안 쓰고 뭐 등기 완료일이니 뭐 다른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 30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떻게 신고해라? 공동으로 신고해라. 근데 한 명이 끝까지 신고 안 하려고 그러면 단독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거의 동그라미 이번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그건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네, 그게 이제 3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1번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시험에 나온 적이 다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토지정책 다 했어요.
도시정책. 조금 쉬었다가 주택정책 하겠습니다.